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폭풍, 이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 FOMC에서는 어떤 이 구제 방안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을 연준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이 5월 CPI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던 이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제 그 제목에 주식만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로 이제 국내 언론들은 오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사실 그 한국경제 TV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용어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갔는데요.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좀 암울한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게 모든 거 떨어졌지 않습니까? 홍영커께서는 뭐 경제 식견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주식만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가 이렇게 적당한 용어인지 아니면 차익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이 맞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레이트 카오스가 조금 더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번 위험 자산은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뭐 주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 PD 한번 금값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값도 보통 오늘 이렇게 많이 어려우면 금값이 하락했었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또 이렇게 어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PB들이 금을 많이 추천한 시각이 있는데요. 오늘 금값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 채권, 비트코인, 가상화폐, 금값 모두가 떨어지는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이 지금 현상이 보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내 시장을 좀 잠시 좀 사살펴 볼게요. 예. 이 코스피 91포인트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오늘 2,500선이 이렇게 붕괴되느냐 이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 PD께서 500 간신히 지켜내고 있죠. 이게 떨어지겠네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 1284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예측했던 작년에 그 1080원에서 코로나 직전에 그 1285원대 예, 그렇죠. 이 정도로 정상화되는 이 추세로 복귀되는 추세다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어제 그 환율의 그 상승폭은 15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달러 투자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을 팔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까 이런 상태에서 혼란을 많이 초래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은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지만 정작으로 어제 채권 시장은 대혼란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는 한은이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백 채권을 사줘서 이렇게 사주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를 급등하는 걸 진정하는 나선 이런 것이 이제 한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지난 주말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왜 한국이 대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이렇게 경고하는데 우리만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반박을 하는 방송을 했었죠. 그런 점이 그대로 이제 오늘 그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까지 연결돼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은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가 5월 그 CPI 발표된 이후에 지금 3대 지수가 평균 6% 이상 이틀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CPI니까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장중한 때 3.4%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3.37로 끝났지만 사실 장중한 때 3.4%가 돌파했거든요. 넘어섰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아주 폭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CPI가 충격을 받지만 그래도 좀 완충을 희망을 할 수 있는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그 상해 지수가 어제 그 하락폭은 0.8%거래서 가장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CPI의 그
충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완충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일 정도에는 제가 이 상황에서도 예. 투자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라미 세겔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은 1년 후에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예, 입장. 그랬었죠. 폴 크루만 교수가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는 우려가 되지만 예.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좀 희망 던져주는 조짐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장 페드에서 우리 서 작가랑 같이 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6월 페드에서 구제 방안이 나올까? 월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워낙 이렇게 CPI 충격이 되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정작으로 6월 회의 페드에서는 구제 방안이 나올까 하는 이런 시각도 나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예. 상황이 어둡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네. 무거운데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이 가장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기록이 계속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 앵커께서 방송을 시청자분의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홍 앵커나 나나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 때는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마음도 무겁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을 좀 시청자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면 일주일 전에도 12만 전자, 그다음에 1억 비트, 예. 뭐 3천 슬라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둡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둡게 해서 시청자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는 바로 일주일도 못해서 이어갔던 상황이 이렇게 닥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어두운 것이 그때 방송을 할 때 가장 어두운 것이 사실 2017년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투기 사건 이렇게 투기 사건 예. 그다음에 이번에 테러라든가 그리고 루나의 사태도 한국 사람이 했다는 예. 측면에서 상당히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방송하면서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둡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때 테러라든가 루나 사건에 의해서 이게 폭락하다 보니까 일부 은행 PB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두라 하는 예.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두라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또 일부 투기성이 그렇게 강하고 과거에 루나라든가 테러가 좋은 시절을 생각해서 예. 사실 이거에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미국의 규제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매집하는 행위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에 매집했다라면 지금 같은 사태에서 굉장히 더 크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이 테슬라 문제였었죠. 예.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 3월 달에 주식 분할, 액면 분할, 우리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예. 그다음에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M&A 이런 과정에서 이번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에서는 줄기차게 어둡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자산가치 모델을 해서 이렇게 테슬라의 저가 매수 추천하고 특히 캐시워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어울릴 때마다 캐시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구조상으로 보면 테슬라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가 하락폭이 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매수해서 사실 그 손실폭을 줄이려는 이런 모습이 캐시우드가 보였는데요. 예. 오늘 테슬라 주가가 $600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저가 매수 체리 피킹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실 그 기록이 많이 생겼죠. 안 좋은 기록이 많이 생겼죠. 예. 그 기록을 잠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24,0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그렇죠. 떨어졌죠. 작년 11월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월 10일 날 기록되는데요. 예. 67,000달러까지 갔던 것이 예, 맞습니다. 오늘 장중간 때 24,000달러도 붕괴돼서 23,000달러 되는 것이 이게 뭐냐, 밸류가 없는 것은 이렇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가총액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예. 상당히 시장이 빨리 위축되죠. 그러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밸류가 없기 때문에 개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붙이는데요. 이게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더 떨어지게 됐죠. 그런 과정이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당분간 이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 이제 6월 FOMC에 지금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네, 변동성 얘기는 우리가 연초서부터
2, 4분기 미국의 그 성장률이 발표되는 7월 말까지 워브링 마켓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333, 344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쉽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좀 한번 그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는 얘기는 미리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희망을 던져주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장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페드 회의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붕괴되는 것을 페드 입장에서는 지켜만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 월가에서 보면 너무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안전자산에 대한 금도 떨어지고 채권은 뭐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를 비롯한 이건 무너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 구제금융, 구제책이 나오느냐 하는 시각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그 닷프로트 점도표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회의 결과를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그림이 사실 경제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이 통화정 금리라든가 이런 방식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경제 지표에 의존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밑그림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그 성장률, 가장 관심이 되는 성장률과 경기 논쟁이 있고 인플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번에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정 PD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경제 전망은 매번 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페드 회의는 8차례 있습니다는 닷프로트와 경제 전망은 4차례, 3, 6, 9, 12 이렇게 4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에 페드의 경제 전망은 3월에 나왔죠. 저기 3월에 올해 성장률이 2.8%, 그래서 작년에 4.0이 올해 성장률, 2.8%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절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자, 그 위의 경과사항을 시청자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저게 반영을 못된 거거든요. 근데 1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5% 나왔죠? 요걸 감안한다. 다른 변수는 똑같이 감안한다 하면 저 성장률 2.5%가 2.8%가 2.5% 당장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에 대형 변수들이 많이 터졌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됐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봉쇄됐죠. 그리고 페드도 3월 달에 금리 인상했고 5월 달에도 금리 인상했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는 저 1, 4분기 성장률 이미 발생한 것 마이너스 1.5% 떨어지더라도 2.5% 가는데 지금 2분기에 대형 변수만 치고 내더라도 2%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반기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이번에 2%대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관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근원 수입 PCE 물가, 미국의 통화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플레 지표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전망했을 때는 2.7%에서 올해는 3월 달에는 4.1%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앵커랑 같이 이번에 사실 그 PCE 물가의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2, 4분기 동안에 4월부터 이렇게 2월까지 방송을 계속 진행했으니까 가장 많이 홍앵커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인플레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올린다 이런 상향 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2.7%에서 3월 달에 4.1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5%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이번에 안 시청자분을 생각해서 안 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물가 지표가 공급 측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올해 연간 지속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도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넘기를 바랍니다는 5%도 가능하다. 그러면 성장률이 2%에 떨어지고 PCE 물가가 5% 이상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왜 하는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의 퀘스천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그림이 지금 월가에서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dot plot 점도표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전망이 나와야 dot plot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경제 전망일 때 dot plot가 나와서
이것도 연 8회 페드 회의가 있지만은 경제 전망이 나오는 3월, 6월, 9월, 12월 닷플로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그 닷플로트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따라서 페드 의사,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모든 사람의 향후의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향 조정된 것을 3월 달,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폭은 작년 12월에 3차례 정도 봤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닷플로트 데이터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 7회가 월이 아니라 저기 7회로 바꾸겠습니다. 3월은 7월인데 저거 7회로 오타가 난 것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3월에 3회에 의해서 올해 3월에 닷플로트에서 보면 7회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년까지 이렇게 하승한다면 내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11차례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닷플로트 상에 나왔던 요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소위 목표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꼭대기 금리죠. 근데 향후 갈 수 있는 꼭대기 금리를 보면 자, 작년에 이렇게 이 닷플로트 상에서 목표 금리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골이 사실 작년에 1%가 채 안 됐거든요. 12월 달에. 근데 이제 3월 달에 1.9%가 나온 거죠. 그럼 이번에 뭐냐? 이번에 2.5% 이상으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그 이렇게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1%죠. 그럼 이제 2.5% 가면 0.25% 몇 차례 올라가느냐? 이게 시청자를 감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2.5%냐, 뭐 3.5%냐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목표 금리가 닷플로트 항생 목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예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5%가 되면 지금 현재 금리가 1%죠. 상당 기준으로 1%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미국은 밴드폭이거든요. 그래서 0.75에서 하단은 0.75에서 1%거든요. 근데 이때에는요 시청자분이 꼭 좀 밴드폭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일 땐 상단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걸 이제 그리고 금리가 내릴 때는 밴드 하단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0.75에서 1%지만 사실상 1%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금리가 2.5%가 된다. 닷플로트 상에. 그러면 이제 0.25%씩 포인트씩 한다면 8차례가 되는 거고, 그렇죠. 8차가 되는 거죠. 6차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0.5%씩 가면 3차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대로 상향 조정하면 0.5% 포인트씩 4차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금리가 갈 것이냐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회의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자, 저렇게 이제 0.5%씩 갈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팍 올리느냐. 0.75% 보면 다음에 금리 조정폭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5%포인트 이렇게 가면 증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7월 달, 9월 달 회의에서는 인플레가 더 증가되지 않으면 편하게 되는 거죠. 요걸 방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0.5% 가면 자 올해 2.5% 간다면 6월 달, 7월 달이면 그칠 거로 봤는데 9월까지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이번 페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6월에서부터는 QT까지 추진하죠. 그러면 이제 1단계 470억 달러, 그다음에 9월 달서부터 950억 달러. 요 단계를 자 요걸 단계를 가져가니까 이번에 이제 화끈하게 올리느냐 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 이것이 지금 6월 페드 회의에 관심이 되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QT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폭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그다음에 950억 9월부터 추진하는 것을 지금 앞당길 때는 증시에서는 최악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그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만 잡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일 선은 물가지만 경기도 안정시켜야 되고 자산시장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물가를 잡는다. 그건 일선 목표고
나머지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용도 잡아야 되고 오늘 월스트리트전에서 희생률이라는 걸 또 썼지 않습니까?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선 실업률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전에서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sacrifice ratio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 이번에 자 자산시장도 생각해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페드 사람들조차 파월조차도 이게 물가가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자산시장에 충격을 미치니까 그것도 모든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상 이렇게 자산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국면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자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0.5% 가져가고 예. 포인트 가져가고 인상은 그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QT는 475억 달러 가져가는 이런 쪽의 모습이 지배적 시각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오늘 미국에서 나오고 제라미 스겔이 오늘 주식을 사면 1년 후에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폴클만 교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과거처럼 심하게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뉘앙스를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하는 한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폴크라만 교수가.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희망적인 색깔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각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확대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통화지표도 많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겁니까? 네, 그 이전에 오늘 비트코인과 예.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빅테크 업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원래 태생적으로 보면은 빅테크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는 오늘은 사실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역시 금융 규제 문제다. 예, 그렇죠. 이번에 6월에 FOMC의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 팀들이 갖춘 상태에서 이번에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뿐만 아니라 자 6월 회의는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마켓 사이드의 기준금리 결정, QT와 함께 사실 제도적 사이드에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도 갖춰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도 지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온정적 자본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사실 그 K자형 양극화라든가 이런 걸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독점 관련해서 리너 칸을 임명시켜서 지금에 추진하는 입장이고요. 금융 사이드에선 우리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발빠르게 전해주셨지만 브레인원에서가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담당의 부의장으로 임명됐죠. 예.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너 입장대로 금융 규제, 빅테크와 미국의 빅테크와 골드만삭스 같은 이러한 대형 금융사 간의 결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규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또한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도 역시 브레이너가 연구 보고서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면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지금 많이 떨어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 규제와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준금리나 이 통화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가 미국의 그 페드에서 변신을 처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 라이버 금리, 리버 금리가 폐지되고 예. 사실 그때의 소파 금리, SOFR 금리를 교체했다는 것을 지금 국제 기준 금리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도 변해있죠. 예. 그래서 미국도 페드도 지금의 기준 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FFR 금리인데요. 예. 지금 이미 2015년서부터 온 RRP 금리를 사용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온 RRP 금리를 같이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운영해왔던 상태거든요. 오늘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예. 정작 경제신문에서는 그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 RRP 금리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분석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 인포메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부터 하반기서부터는 온 RRP 금리가 페더럴 펀드 대체해서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문제거든요. 획기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금리 인상폭이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보다도 사실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변신 측면에서 이런 것도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CBDC와 관련해서도 좀 어떤 식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확실하게 브레이너 이사는 하반기에 디지털 위안화가 너무 빨리 앞서가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SEC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너무 빨리 상품 시장도 나오니까 그거를 민간의 걸 흡수하는 형태로 해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되느냐. 그러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인정을 하니까. 네, 인정. 흡수해 주니까. 근데 브레이넌에서는 확실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리겔 텐더, 법화의 리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않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나 테러 사건, 지금 건무식계 이런 사람들이 이게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거기에 백업하는 문제가 과거에 보면 근본위 체제 이렇게 유지될 때 브레튼 우즈 체제일 때 달러에 대해서 금의 태안성을 확실히 보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안성이 보장하는 측면에 금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 자산이어서 이렇게 돼서 그게 유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테라라는 부분에 달러에 대한 연동된 스테이블 문제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건 사기 사건입니다. 한번 이 방송에서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기 사건 한번 터지니까 제2의 루나 가지고 터져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3월 달에 빌랑에 했던 아케고스팔 이게 마지권 사태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라라든가 루나가 있을 때 일부에서 90% 폭락하기 때문에 그거 대량 수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만들 겁니다. 건무식계가 천재입니다. 만들 겁니다. 사기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인정 안 합니다. 왜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브레이너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연대에 둬서 꼭 좀 이렇게 떨어지면 체리피킹해야 된다 하는 입장, 테슬라도 떨어지면 체리피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얼마큼 그거에 대해 손실을 발생하는가 하는 측면을 이렇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그레이트 카오스와 또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까지 자세한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